바다 이야기를 만나고 있는 시간, 수요일엔 바다 톡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요일엔 바다 톡톡, 우리가 몰랐던 바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수요일의 바다 톡톡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재단과 대구경북여성과학기술인회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실 교수님 모셔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한번 직접 소개와 함께 강연 소개도 함께 해주실까요? 예. 오늘 저희 주제는 그 발해인들에 의한 해상 활동입니다. 그래서 발해가 동해라고 하는 바다를 통해서 일본하고 이제 교류를 했는데요. 그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 사람이라든지 물건, 물자라든지 지식 정보의 교류의 내용, 그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예. 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바다 속에서 바다를 길로 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역사 이야기들도 좀 엿들을 수 있겠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면서 강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있는 윤재운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발해인의 해상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삼면이 이제 바다로 되어 있는데요. 서쪽에 있는 바다 이제 서해 또는 황해, 그다음 동쪽에 있는 바다 동해, 남쪽에 있는 바다 남해인데요. 이 발해인들은 서해, 그러니까 황해를 통해서 이제 서쪽에 있던 당나라랑 교류를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동해를 통해서 동쪽에 있는 이제 일본이랑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로, 백길, 바닷길, 동해 바닷길을 통해서 발해인들이 어떠한 그 해상 활동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길을 통해서 사람이 갔고 물자, 물건이 오고 갔고 그 다음에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거 또 오고 갔거든요. 이제 그런 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앞에 이제 보이는 지도가 이제 그 발해의 교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도로인데요. 발해는 수도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경, 5개의 수도 경자를 써서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오경에서 그 주변의 여러 민족이나 국가로 가는 5개의 주요한 교통로가 있었어요. 그거를 길도자를 써서 오도라고 합니다. 5오자에다가 길도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쪽으로 이렇게 부여부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거란으로 가는 길, 그래서 거란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남쪽으로 이렇게 가면 영주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육로로 당나라로 가는 길, 그래서 영주를 경유한다 라고 해서 영주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백두산인데 백두산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이 그 유명한 압록강입니다. 이 압록강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중국의 당나라의 산동반도로 가는 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국 역사책에는 조공하러 오는 길, 그래서 조공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발해의 수도에서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3개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요 3개의 길을 서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면은 이 동경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수도를 거쳐서 육로로 해서 바닷가로 와서 조금 있다가 이제 보여드릴 러시아 연해주에 남아있는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를 출발해서 동해를 건너서 일본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요거를 일본으로 가는 길 줄여서 길도자로 해서 일본도라고 합니다. 일본도. 오늘의 주제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본이 이제 이 우리나라 동쪽에 한반도의 동쪽을 이렇게 감싸듯이 있죠. 일본 열도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동부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으로 가는 길, 이게 저해식 표현으로 하면은 발해 동쪽으로 가는 길을 해서 이제 동부 네트워크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발해 남쪽에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경 가운데 하나인 남경을 거쳐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7번 국도, 양양, 속초, 그 다음에 경상북도 동해안 거쳐서 경주까지 이르는 길, 요게 이제 신라로 가는 길. 발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라가 남쪽에 있으니까 이건 이제 남부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 게 이게 5개의 길이 있고요.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일본도까지 하면 5개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동북쪽으로 보면 이렇게 또 쭉 올라가 있어요. 요게 단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책에는 없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러시아 학자의 가설이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검은 단비, 한자로는 이제 검을 흑자에다가 단비 초자를 써서 흑초의 길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게 수출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발해가 일본으로 갈 때 그 동부 네트워크랑 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론이 본의 아니게 이제 약간 길어졌는데요. 오늘 강의 드릴 내용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발해의 교통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5개의 길, 오도, 5도자에다 길도자, 오도가 오경, 그 발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수도가 5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자를 써서 오경이라고 하는데 오경에서 이 5개의 길이 주변의 민족이나 국가들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러면 일본으로 가는 길, 동해를 통해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진가? 교류의 내용. 첫 번째는 사람이 당연히 갔겠죠. 배를 타고. 그럼 배 안에 그냥 사람만 간 게 아니라 물자도 싣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기존의 일본에 알려져 있지 않던 여러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도 전해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발해의 교통로와 이제 오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발해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영역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이나 여러 특강할 때 이제 여러 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열의 9은 대부분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고구려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닙니다. 고구려보다 발해가 1.5배에서 2.3배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었던 영토를 가진 나라가 발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이전에 있던 나라들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다스리니까 수도가 하나만 가지고서는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수도를 5군데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오경이라고 하는 게 수도가 5개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예하 행정 단위가 15부, 15개의 부가 있었고요. 부 밑에 주가 있고 주 밑에 이제 현이라고 하는 행정 단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5개의 수도 가운데에서 도읍이 되었던 곳은 상경, 중경, 동경 요 3군데만 수도였습니다. 서경하고 남경은 수도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이 지도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발해가 이제 처음 건국한 게 대조영이 건국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구국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옛구자에다 나라국자를 쓰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길림성 도나시 성산자 산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있다가 중경 길림성 화룡시 서고성인데요. 이쪽으로 천도를 했다가 이제 상경으로 갔다가 동경으로 갔다가 다시 상경으로 가서 거기서 망하거든요. 그래서 도읍이 정해졌던 곳은 중경, 동경, 상경 요 3군데다 이렇게 삼각형 형태가 되죠. 이 5개의 수도에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란으로 가는 길 거란도, 그다음에 영주로 가는 길 영주도, 그다음에 압록강을 거쳐서 당나라 산동반도로 가는 조공도 3가지의 길이 있고 이게 서부 네트워크고요. 여기 이제 한자 사료로 신당서라고 하는 중국 역사책에 발해전이라고 하는 파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강의의 주제가 되는 동경이라고 하는 길림성 훈춘입니다. 거기에 팔년성이라고 하는 발해 때 쌓았던 성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동경이 원래 있던 곳이다, 발해 때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이쪽 지금의 이제 러시아 연해조하고 북한하고 중국 국경지대에 있는데 크라스키노 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간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으로 가는 길은 크게 이제 육로하고 해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발해 수도가 상경이었던 적이 있고 동경이었던 적이 있는데,
상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동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두 군데 다 바다랑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까지 일단 가야 돼요. 육상 교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육로고요. 육로는 이제 상경에서 두만강 연안을 따라서 이제 동경, 길림성, 훈춘까지 이제 이르렀던 거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바다로 이제 건너간 건데요. 이 훈춘에서 동남쪽 4km 정도에 현재 러시아 연해주 하산지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에 크라스키노 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04년에서 6년까지 매번 여름방학 때 가서 발굴을 3년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여기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동해를 건너서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가는 길은 횡단항로, 동단항로, 북해항로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뒤에 지도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현재 이쪽 지역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고요. 여기 이제 글씨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라스키노 성입니다. 여기서부터 동해를 횡단해서 이렇게 홋카이도 쪽으로 해서 이렇게 꺾어지는 거. 요게 이제 북쪽으로 돌아올 회자, 돌아갔다. 그래서 북해항로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게 이제 동해 횡단항로, 가로 횡자, 가로질러 갔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반도의 동쪽 지역이 되겠죠. 이쪽에서 북청에서 청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울릉도 독도 쪽으로 해서 일본의 혼슈섬으로 갔던 길. 여기 이제 한반도 동단 항로. 이렇게 세 가지 항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썼던 항로는 요겁니다. 북해 항로라고 해서 홋카이도 남부 지역을 거쳐서 이 동해가에 있는 일본의 혼슈섬을 거쳐서 가는 거고요. 제일 많이 도착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일본은 다들 아시다시피 4개의 큰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쿄가 있는 제일 큰 섬이 혼슈라고 하는 섬이고요. 여기가 시코쿠, 이쪽이 규슈,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운, 이 위쪽이 홋카이도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동해랑 면한 이쪽으로 이제 주로 도착을 많이 했는데 제일 많이 도착했던 게 이 가운데 툭 튀어나온 데가 노토반도, 일본 현재 행정 단위로는 이시카와 현이 되겠습니다. 이 노토반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크라스키노 성을 멀리서 찍은 겁니다. 이 주변에 동네 야산에 가가지고 크라스키노 마을이라고 하는데 바라시대 성이 있어가지고 러시아 학자들이 크라스키노 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약간 짙은 색의 녹색이 보일 겁니다. 여기 이제 둘레 1.2km 정도의 평지섬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게 바다가 아니라 저기 두만강 하구 부분입니다. 동해 바다랑 만나는 부분. 그리고 이 멀리 보이는 산이 북한입니다. 북한하고 경계지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쪽 지도상으로 여기가 되겠죠. 여기 노토반도에 여기에 도착합니다. 여기 이제 노토반도의 끝지역, 이거 튀어나온 데 끝지역인데 이거를 이제 후쿠라항이라고 합니다. 후쿠라항. 복복자에다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자에다가 포구할 때 포자. 그래서 복을 가져다 주는 항구. 발해 사람들이 복을 가져다 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게 아닌가. 2004년에 제가 여기 처음 가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도 이렇게 조그맣지만 항구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발해의 5개의 교통로, 오도 말고 단비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북방무역로라고도 하고 단비가 수출되던 길, 그래서 단비의 길 또는 단비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러시아 학자 중에 샤프쿠노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소그드인이라고 해서 소그드인이 이제 어디냐면은 현재 이제 중앙아시아에 탄자 돌린 나라들이 있어요.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옛 지명이 소그디아나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영남, 호남, 뭐 호서 지방 이렇게 부르듯이 우리나라에서 그 소그디아나 지방 출신 사람들을 소그드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동양의 유태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동양의 유태인. 그러니까 그만큼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로를 실크로드, 비단이 수출되는 길, 그래서 이제 영어로 실크로드라고 부르는데 이 실크로드의 주역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소그디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당나라 때 이제 개방적인 상황이었던 당나라 때 들어와서 그 중에 일부가 발해 영역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리아타운 같은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 집단 콜로니,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마을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발해 안에서 발해 영역의 곳곳에 이 이주민 사회를 형성을 하면서 발해인들의 이제 무역이랄까 그럴 때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거든요. 그 흔적이 이제 여기 보면 노보고르드에프카라고 하는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성인데요. 여기서 아바스조의 시대에 이제 은으로 만든 동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활약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그 발해가 있던 지역에서 나던 담비 자연산 모피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그 높은 상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검은 황금이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크로드가 아니라 이제 이 담비가 영어로 세이블이거든요. 세이블 로드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담비가 굉장히 좋고 화려하고 값비싸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품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담비길은 이제 아까 지도상으로는 이제 북쪽으로 그냥 슉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간단하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세하게 최근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발해가 이제 여기가 우리나라 한반도고요. 이쪽에 이제 발해가 있었고요. 발해에서 아무르강, 흑룡강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그걸 거쳐서 쉴카강, 아르군강, 오농강, 뭐 헤를렌강, 오르온강, 셀렌가강.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현재의 몽골 공화국입니다. 여기를 거쳐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그 소그드인들의 원래 고향, 원거주지였던 세미레치에라까지 가는 겁니다. 이 발해에서 생산됐던 검은 모피가. 소그드인들이 또 이쪽 서쪽으로도, 동쪽으로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도 집단 거주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양, 유럽까지 수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다를 통해서 동쪽 바다를 동해를 통해서 일본과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람, 물자, 지식, 정보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교류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88년에 서울올림픽 직전에 일반인들도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겼거든요. 그 이전에는 국가를 대표한다든지 아니면 나라의 업무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는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때 동해를 통해서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절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외교관들입니다. 외교관. 그 문서가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요게 이제 중대성 첩이라고 해서 발해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일본 정부에 보낸 외교 문서입니다. 841년에 보냈고요. 그러니까 9세기 한 전반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뭐 사두, 그래서 사절단의 우두머리, 요즘은 이제 대사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 부대장 작동한 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하나 특이한 존재가 65인 대수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절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즘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외교관, 대사, 영사, 공사라고 불리는 외교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제지 세력가입니다. 제지 세력가인데 사절단이 105명인데 그 중에 65명, 그러니까 대략 3분의 2 정도가 수령에 해당하는데 이 제지 세력가들이 유지들이 따라갑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그 경제사절단이라고 해서 이제 대기업 대표들이나 뭐 해가지고 관련된 분들이 여러 번 따라가는 거를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사절단이다, 이 수령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제지 세력가이면서 그래서 각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아까 얘기했던 뭐 담비 같은 거를 직접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그 공식 사절단과 같이 가서 이제 출장을 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마 약간 낯서실 거예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보 같은 상인이 있는데 그럼 발해도 상인이 있었냐? 예, 있었습니다. 발해 상인도 중국 측 기록에 보면 이연효, 이영각, 이광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보면 중국 측하고 일본 측 역사 기록에 보면 발해 상인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민간 상인인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도 바다를 건너서 활동을 했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어떠한 물건을 거래를 했을까? 그 물건, 구체적인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모피입니다. 모피. 그래서 발해 사절단이 일본에 전해줬거나 이제 모피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모피는 굉장히 값이 비싸요. 백화점 같은 데서도 이제 약간 이제 고급이랄까 사치품, 명품 코너에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비싼데 이때 모피는 당연히 더 비쌌겠죠. 그래서 주로 곰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담비라든지 그다음에 호랑이라든지 여러 모피들을 여기다가 일본에 갖다 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검은 담비 모피입니다. 검은 담비 모피. 요거는 현재도 유럽 쪽에 왕정 국가가 아직 몇 나라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의 공식 행사, 즉위식이라든지 결혼식 같은 여러 가지 공식 행사 때 입는 유니폼, 왕이나 왕비들, 그러니까 왕족들이 입는 유니폼이 최종 장식을 뭘로 하느냐? 이 담비로 합니다. 검은 담비. 그래서 혹자가 값이 굉장히 비싸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은 황금이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일본에서 유행을 했느냐?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20년에 이제 발해 사절단이 이제 발해에서 일본으로 왔으니까 일본 왕이 당연히 이제 축하 리셉션 환영회를 했겠죠. 거기에 이제 당시 이제 발해 사절단의 대사였던 배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때가 음력 5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한 6월 9일 정도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섬나라라 우리나라보다 더 습하고 덥습니다. 굉장히 더운데 일본의 왕자가 검은 담비 가죽 옷을 그 더운데 8벌을 껴입고 나타난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발해가 검은 담비의 본고장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기죽기 싫어서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요즘 말로 하면 플렉스를 한 거죠. 자랑을 한 거죠. 그래서 발해 사절단 일행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우화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의 정반대 케이스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일본 왕실뿐만 아니라 일본의 상류층들, 그러니까 구매력이 있는 일본의 귀족들도 앞다투어서 발해 상인들이 묵는 숙소에 가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거를 반드시 구입하고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모피 착용 금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에 따라서 이때는 신분제사였으니까 이럴 정도로 모피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 그래서 발해 사절단이 동해를 거쳐서 일본에 갖다 준 물건 중에서 최고의 히트 상품은 모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반도체 같은 역할을 한 우리나라 발해의 주력 수출 상품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발해 삼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해 삼채. 이건 쉽게 얘기해서 삼채, 석삼자죠. 그 다음에 채색할 채자고 세 가지 발해에서 만든 세 가지 색깔이 나는 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빗살무늬 토기, 무늬 없는 토기 이런 식으로 해서 토기가 이제 약간 색깔이 검붉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고려 청자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기로는 고려 청자 때부터 화려하게 유약 같은 것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머그잔에 유약을 발라서 코팅하는 것처럼 화려한 형태의 도자기가 이제 고려 시대부터 등장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 있는데 이 청자같이 이제 유약을 바른 토기를 이제 도자기라고 하는데요. 이 도자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북국 시대부터 이미 나왔다. 그 이제 발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해 삼채라고 해서 유약을 바른 도자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색, 녹색, 황색
요 세 가지 색깔이 나는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원조는 이제 당삼체, 당나라에서 만든 세 가지 색깔이 나는 도자기였는데요. 요 기술을 발해가 받아들여서 이제 이렇게 뭐라나 창조적으로 이제 계승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이제 그 아까 봤던 이제 사절단이나 수령들이 이거를 이제 수송을 해가지고 서쪽에 있는 당나라나 동쪽에 있는 일본에 이제 수출을 했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발굴에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 이제 발해에서 일본에 갖다 준 물품은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드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말을 수출했던 나라는 바로 발해입니다. 이 발해의 말은 오경 15부 62주 가운데 하나인 솔빈부, 지금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있던 발해 때의 행정 단위 명칭인데요. 솔빈부의 말이 가장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 현재 산동반도에 있던 사람이 고구려 유민 출신인 이정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서 당나라에서 이제 산동성을 다스리는 치청절도사라고 하는 직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치청절도사를 할 때 발해랑 말을 상당히 많이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발해 쪽에서 많은 수입을 올렸다라고 하는 게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도 발해가 말을 수출했다. 그 근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사진에 있는 겁니다. 일본의 홋카이도에 오쿠시리시마라고 하는 섬에서 나온 아오나에라고 하는 데에서 나온 유적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말이 그려져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 말 그린 것처럼 보이죠. 요거 옆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의 형태가 보이시죠? 예, 말을 선각 스크래치 해가지고 그은 말을 한 걸 봐서 그 다음 말 뼈도 나왔고 그래서 발해에서 말을 일본으로 수출했다라고 하는 이제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발해는 일본에 말도 수출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기술 지식의 교류라고 해서 이제 할게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기존에 잘 안 알려져 있던 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쓴 게 철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이제 제일 처음 만든 여러 가지에서 이제 사회 각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알다시피 지금은 포스코라고 하는데 포항제철이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상 최초다라고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그런 류의 기술 전수를 어디서 해줬다? 발해가 일본에 해줬다라는 거를 합니다. 809년에 도착했던 발해 사절단이 있는데 그 사절단 중에 한 사람인 고다불, 성이 고씨고 이름이 다불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고씨니까 당연히 고구려 유민 출신이겠죠. 계열이겠죠. 이 사람이 남아서 에추구옥이라고 하는데 일본인데 여기 학생은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겠죠. 일본 사람들한테 발해 말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왜 가르쳤을까? 그걸 찾아봤더니 8세기 후반을 경계해서 일본의 철 생산이 단조철을 생산하던 거에서 선철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무쇠입니다. 무쇠. 그러니까 철 중에서 가장 질이 좋은 철, 우리나라 말로 무쇠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근데 그 기술을 누가 갖다 줬을까? 발해가 갖다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한테 발해 말을 가르친다라는 얘기는 이런 그 제철 관련 그러니까 철을 만드는 그 장인들한테 일본 장인들한테 발해 수공업 장인이 이제 그 발해 말로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일본 말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아쉬운 니들이 배워라라고 해서 그 일본의 제철 기술자들 장인들한테 발해 말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일본의 이제 아키다라고 하는 성에서도 그 쇠로 만든 솥, 이 부자가 솥 부자죠. 가마솥. 그 다음에 일본의 신원낙기라고 하는 역사책에도 보면 노또의 부, 이 솥이 유명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도 발해의 제철 기술이 일본에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선명력이라고 하는 달력도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올해가 이제 2022년이잖아요. 양력을 쓰는데 1894년 이전에는 전부 음력을 썼습니다. 근데 이 음력은 양력과 달리 중국의 이제 왕조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선명연간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선명역이라고 하는 달력 이름을 쓰는데요. 이 850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859년에 오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하는 발해 사절단이 일본의 선명역이라고 하는 달력을 전해줬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그때 당시 이거 선명역을 줬을 때 일본에서는 대연역이라고 하는 달력을 썼는데요. 요거를 이 선명역, 발해 사절단들이 갖다 줬던 선명역을 1684년까지 걸쳐서 무려 800년이나 쓰게 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일본이 그 외국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고립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근데 이때 발해가 갖다 준 것은 뭐냐면은 선명역의 경입니다. 그러니까 선명역이라고 하는 달력을 쓸 수 있는 매뉴얼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발해 상인들은 서해, 남해, 동해를 왔다 갔다 했어요. 다. 사통팔달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식 표현대로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최종 종결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제 여행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여행 갈 때 뭐 전화든 인터넷이든 스마트폰으로 뭐 비행기라든지 배라든지 그다음에 렌트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버스, 기차 등등을 예약을 하잖아요. 국내건 국외건 그 예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현지 시간이죠. 당시 이 선명역이라고 하는 달력이 당나라에서 만든 달력인데 동아시아권에서 오늘날의 양력처럼 보편적으로 써있던 달력이에요. 그 달력의 매뉴얼을 발해가 전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일본도 어떻게 됐다? 동아시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세계 표준 시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다. 누가? 발해 사절단이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기술 지식 정보의 교류할 때 세 번째로 될 수 있는 게 불경입니다. 불경. 지금과 달리 발해가 있던 시기에 이 동아시아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 발해, 당나라, 일본, 뭐 신라 요 나라 중에서 제일 유행했던 종교는 불교입니다. 불교.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같은 역할을 했었죠. 예전에는 그 당시에 보편적인 종교였는데 그 관련해서도 이제 발해 사절단의 역할이 인정이 됩니다. 일본의 이제 이시야마 데라라고 해서 일본의 교토 외곽에 있는 절이인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실물이 남아 있습니다. 불정존승 다라니경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불경인데요. 거기 발문, 서문에 따르면 861년에 일본의 사절단으로 갔던 이제 발해 사람 이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정존승 다라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도 여러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밀교에 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파는 아마 신라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에서 이제 전해졌을 텐데 일본 쪽에 이제 밀교를 처음으로 전파를 해준 것은 바로 이제 발해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불교 면에서도 발해 사람들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698년에서 926년까지에 걸쳐서 있었던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이제 동해라고 하는 바다를 통해서 활발하게 일본과 교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동해는 발해의 바다였다. 네,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근데 이 바닷길이 발해라는 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교류를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길이었던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예. 지금은 많은 교통수단들이 또 생겼고 사실 직접 가지 않아도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교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닷길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무역 그래서 수출 수입을 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필수로 쓰는 뭐 석유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물자재,
물자들의 70%가 바다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옵니다. 네. 물론 이제 항공도 있지만 네. 항공으로 운송하는 거는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부분 바다를 통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했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게 바레 사람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2022년인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지금 이 시기에 바다 길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 민족이랄까 한국의 이제 바다의 역사에 또 시작이 꽤 기는데 그 올라가면 이제 뭐 저기 어디야 그 사만 시대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전에 로마가 이제 지중해 일대를 그 지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중해는 우리의 바다다, 내 바다다, 내 네. 거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남북국 시대 때 남쪽에 신라, 북쪽에 발해가 있던 시기가 바로 이 우리나라 남북국의 바다였던 거죠. 그래서 신라가 주로 이제 서해, 남해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발해 사람들은 이제 주로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봤을 때 이제 그 남북국 시대 때 발해와 신라가 있던 시기에는 이 서해, 남해, 동해가 이제 우리의 바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바다였다. 예, 예. 그러면 우리 보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다에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바다에 관련해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지구촌이라고 말도 쓰는데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짚고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서 자라서 죽을 때까지 다 육지에만 있기 때문에 육지사관이라 할까?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바다로 나가서 보면 더 넓고 더 많은 거, 더 다양한 거를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선을 바꾸면 또 세계가 달라 보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도는 유라시아 대륙에 조그마한 한반도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지도를 180도 뒤집으면 그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 거기서에서 세계 바다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시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집에 세계 지도가 있는 학생 친구들은 이렇게 뒤집어 봤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야가 확 트이는 거다라는 예.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멋진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의 바다톡톡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됐지만 올해는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첫 강좌가 7월 20일 수요일 오후 4시에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열리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또 강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의 바다톡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